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챕터 2 피복 아크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산업사회비과에 이제 처음 들어오면 배우는 용접이 보통 피복 아크 용접을 많이 배웁니다. 모든 용접의 기본이 되는 용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용접법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레이저 용접이나 티그 용접 또는 CO2 용접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피복아크 용접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건설 현장이나 간단한 제작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복아크 용접을 알아두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피복아크 용접의 원리입니다. 피복제를 입힌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전기를 통하여 발생한 아크열로 접합하는 방법이다. 간단하죠. 피복아크 용접 처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용접봉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보통 학생들한테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빼빼로를 연상하라고 하거든요. 빼빼로. 우리가 빼빼로 보시면은 초콜릿이 겉에 이렇게 있고,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초콜릿이 있고 이 속 안에는 과자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만드는 방식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용접봉 만드는 것도 좀 찾아보고 빼빼로 만드는 영상도 봤는데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서 빼빼로 만드는 거 찾아보시면 용접봉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겉에 있는 것을 피복제라고 하고 그 속 안에 있는 것을 심선이라고 하는데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서 전기를 통하면 이 사이에서 아크라는 게 일어납니다. 불꽃의 전기 방전 현상을 이용한 아크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 접합이 되는 게 바로 피복 아크 용접입니다.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 2번 피복 아크 용접 용어 정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림에 나와 있는 글자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번 모재입니다. 모재는 용접의 재료가 되는 것을 모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철판이나 또는 파이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모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모재를 가지고 우리가 용접을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심선입니다. 심선의 경우에는 용접 시 사용하는 용가제, 용가제로 용접봉의 중앙에 있는 금속선을 심선이라고 합니다. 용가제라고 하는 것은 모재와 용접이 되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해주는 금속, 그것이 이제 용가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용접봉 중앙에 있는 심선, 빼빼로로 치면 그 속 안에는 과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심선의 재질은 저탄소 림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가 좀 적게 들어가 있는 림드강이라는 것은 이제 강철 중에서는 조금 성질이 좀 좋지 않은 것을 림드강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거까지는 크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피복제. 용접봉에 심선이 둘러싸이는 성분을 피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빼로로 치면은 초콜릿에 해당하는 게 피복제죠. 피복제. 이 피복제 같은 경우에는 겉에 보통 회색으로 돼 있죠. 우리가 보면은 거의 회색을 많이 띱니다. 심선 같은 경우는 약간 흑색을 띠고요. 피복제 같은 경우는 회색을 띠죠. 다음 4번입니다. 용착금속. 용접봉이 녹아서 용착된 부분의 금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용접봉이 녹으면 이런 식으로 용적이라는 애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재에 달라붙게 되는데 달라붙어서 형성된 금속, 바로 모재와 이 용적이라고 하는 애가 같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용착금속이 됩니다. 그것을 용착금속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입니다. 슬래그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의 특징은 바로 이 슬래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복 아크 용접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겉에 용접을 하게 되면 겉에
껍데기 같은 게 생깁니다. 자, 그것을 바로 슬래그라고 하고요. 용접 후에 나타나는 비금속 물질입니다. 금속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슬래그라는 친구들이 생긴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이거 도대체 용접을 하면 많이 슬래그도 생기고 하는데 왜 이게 생길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슬래그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접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슬래그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쨌든 용접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청소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요. 슬래그이고요. 자, 6번입니다. 용융지, 용융풀, 용접 시에 아크열에 의해서 용융된 모재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오목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들어갔다. 자, 그래서 용융지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과크 용접봉으로 용접을 할 때, 자, 이 차광안경을 쓰기 때문에 차광 유리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 주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크 길이와 보통 용융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을 잘 하려면 이 용융지를 정확하게 잘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나가면 용접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실기를 가르칠 경우에 용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용융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용입입니다. 용입은 모재가 녹아 들어간 깊이를 용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가 용입인데요. 용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용접을 했을 때 어떤 부분까지 용접을 할 것이냐, 또 어떤 부분은 용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입이 얼만큼 시킬 것이냐, 용입을 얼마나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V형 맞대기 용접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용입을 이만큼 시킬 것이냐 또는 요만큼 시킬 것이냐, 그것을 작업자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자, 용입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것은 용접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 용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용착입니다. 용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봉이 용융지에 녹아서 들어간 것을 용착이라고 하고요.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용착, 녹아서 도착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용적입니다. 용적은 용접봉이 녹아서 용융지에 떨어지는 용융 방울, 그런 것들을 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용어를 좀 살펴봤는데 이것 이외에도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한국어로 어느 정도 번역이 되는 용어들이고요. 현장에서는 일본어도 많이 쓰고 있고 영어나 일본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장 용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로 용접봉의 위빙 폭은 심선지름의 2~3배가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빙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봉을 움직여서 용접봉을 뭐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여서 넓은 기드를 형성하는 것을 위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심선 같은 경우에 보통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게 3.2mm짜리 지름을 가진 용접봉을 많이 쓰는데 2배에서 3배 정도면은 2배면 6.4mm에서 3배면은 9.6mm가 되잖아요. 요 정도 폭으로 위빙을 하면 된다, 뭐 라는 것을 적어준 것이고요. 3번 항목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의 표준 아크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 아크 길이 1.6mm 용접봉이면 1.6 아크 길이로 하면 되고 3.2mm면은 4.2mm 정도로 아크 길이를 유지하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는 것이고요. 대략적인 수치를 얘기한 것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길이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3.2mm라는 용접봉은 전류값을 75A에서 135A가 일반적으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3.2mm가 상당히 사실은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쓰는 용접봉이고요. 이거보다 낮은 전류에서는 용접봉이 상당히 잘 달라붙고 용접하기가 작업성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얇은 철판을 용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얇은 철판을 용접한다고 했을 때는 이 3.2mm보다 더 작은 용접봉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두꺼운 철판 용접할 때는 당연히 더 두꺼운 용접봉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두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아크 길이에 따른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실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기능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자, 아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용접봉이 있으면 아크 길이가 이렇게 짧을 때와 이렇게 아크 길이가 긴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서로 다른데요. 자, 아크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사실 아크가 지속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 용접 배우신 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피부 아크 용접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용접봉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아크 길이가 이렇게 짧아버리면 아크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용접봉이 잘 달라붙겠죠. 모재에 잘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량이 좀 적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도 이제 용접을 배울 때 용접봉을 가까이 가져가면 뭔가 불꽃을 가까이 가져가면 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용접은. 자, 아크 길이가 너무 짧으면은 열량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용입불량이 오히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용입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용접을 했을 때, 자,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용접이 되지 않고, 자, 원하지 않는 부분만 용접이 되는 경우, 자, 이 부분이 빈 경우입니다. 그것을 용입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래그 혼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슬래그 혼입이라는 것은, 자, 용접부에 슬래그가 들어간 것을 슬래그 혼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형 맞대기 용접을 했을 때 이 속 안에 슬래그가 박혀 있는 것을 슬래그 혼입이라고 합니다. 아크 길이가 너무 짧아버리면 잘못하면 슬래그가 녹아서, 자, 용착 금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래그 혼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크 길이가 너무 긴 경우가 있죠. 아크 길이가 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스패터가 많아집니다. 스패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접을 하실 때 이 불똥처럼 튀는 게 있어요. 불똥처럼 주변이 막 튑니다. 이것을 바로 스패터라고 하고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패터의 발생은 많아집니다. 자, 2번입니다. 언더컷과 오버랩 같은 결함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더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언더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이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된 것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자, 용접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용접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아크 길이가 길게 되면 용착 금속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또 열량은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패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컷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크 길이를 좀 짧게 해주면 언더컷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언더컷과는 완전히 정반대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만 있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버랩이라는 것은 그냥 덮고만 있는 거예요. 이 덮여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덮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랩 같은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크 길이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오버랩이나 언더컷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공기의 접촉으로 인해 산화, 기공, 균일이 많다. 자, 우리가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사이에는 공기가 더 많이 접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착 금속 안에 산화나 기공,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열의 비산으로 용입이 나빠진다. 자, 열량이 적은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열이 너무 아크 길이가 살짝 길어지면 열은 분명히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열이 주변으로 막 흩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용입이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길이가 너무 짧은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긴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아크 길이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작업자가 특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크 길이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처음에는 용접을 배울 때는 좀 좋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아크 길이를 좀 길게 하는 방법도 연습을 하시면 용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별표를 꼭 2개를 쳐두시고요. 피복 아크 용접의 아크 솔림입니다. 아크 솔림은 다른 말로는 아크 블로우, 자기 불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단 아크 솔림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용접 시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자기작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류 아크 용접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직류의 경우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고, 자,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전기가 흐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작용에 의해서 한쪽으로 아크가 쏠리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쏠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이 있다면 아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용접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크가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1번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이거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크 쏠림이 나오면 아마 방지 대책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다거나 또는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몇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용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위에 부분 같이 이렇게 쏠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크 쏠림을 잡으려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서 끝을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다는 것은 용접봉 기준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접봉을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자, 아크를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잡아준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용접부 길이가 긴 경우에는 후퇴 용접법으로 용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후진법은 뭐냐면 용접봉이 있다면 이것을 뒤로 빼면서 용접하는 것을 후진법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가면서 용접하는 것을 전진법이라고 하고, 뒤로 빼면서 용접하는 것을 후진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진법으로 용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아크 길이가 좀 짧은 경우에, 아크 길이가 긴 경우보다는 짧은 경우에는 아크 쏠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크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 이 아크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크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쏠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4번입니다. 교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아크 쏠림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어요. 뭐 자성이 주변에 작용을 한다든지, 자, 그런 경우에는 좀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해 주시면은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교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1초에도 몇십 번씩 바뀝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류 아크 용접기에 비해서 아크 쏠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류 아크 용접기를 쓰고 있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용접기가 교류 아크 용접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직류 용접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아크 쏠림 문제가 아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접지점을 용접부에서 멀리하거나 접지점을 2개를 연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접지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업대, 여러분들 학교의 작업대를 보시면, 뭐 교육기관의 작업대를 보시면 이 뒤에 뭐가 집게처럼 이렇게 물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게처럼
물려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집게처럼 물려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는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것이 접지이고요. 용접기에 보면은 용접기의 한 곳에 접지가 되고 한 곳에는 용접봉이 나와서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매우 이상한데 다시 그려보면 작업대가 있고 용접기가 있는데 용접기를 보시면 전기가 접지가 하나가 나오고요. 용접봉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접지가 안 되면 용접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용접부에서 조금 접지를 좀 멀리 떨어뜨려 주면 아크 쏠림을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쪽에서 용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아크 쏠림을 방지해 줄 수가 있다. 쉽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는 접지를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입니다. 시 끝점과 끝점에 엔드 탭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엔드 탭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모르는 용어들 엄청 많이 나오죠. 자, 한번 알아두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엔드. 자, 끝에다가 뭔가를 해주는 거다. 자, 용접을 했을 때 엔드 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끝에다가 뭔가 철판을 하나 이렇게 덧대어 붙이는 것을 엔드 탭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결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용접은. 그랬을 때 시작도 엔드 탭에서 시작을 하고 끝나는 것도 엔드 탭에서 시작을 끝나도록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절단을 해서 잘라버리고 이 부분도 절단해서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수한 용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다 붙여주는 걸 엔드 탭이라고 하는데 엔드 탭의 원래 목적은 사실 시점과 끝점에 있는 결함을 어찌 보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엔드 탭을 써주는 거라면 아크 쏠림을 방지하는 경우에도 이 엔드 탭을 써주면 아크 쏠림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크 쏠림 방지 대책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를 아마 바꿔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크 쏠림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뭐 4번 항목에 직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한다. 직류. 그 직류는 아크 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크 쏠림을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크기를 길게 유지한다. 뭐 엔드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접지부를 가까이 한다. 요 말들을 이제 바꿔가지고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방지 대책 6가지 문제도 푸시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피복 아크 용접 첫 시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용어 같은 것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카페나 이런 곳에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